인스타그램이나 뭐 핀터레스트 많이 보실 텐데 그림 같은 집을 보면 누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거실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인테리어 사진에는 청소하는 모습도, 시간이 지나서 변색된 자재의 모습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스타일의 마감재나 가구가 탐난다면 그걸 매일 닦고 관리하는 내 모습과 그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살래 말래 하면 저는 그렇게는 자신이 없거든요.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축 아파트 공사 후 하자가 가장 많이 터지는 구간이 어딘지도 좀 궁금한데요. 공사 끝나고 입주해서 살다 보면 이제 하나둘씩 튀어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실과 발코니 방수입니다. 방수 문제는 뭐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하자 중에서 이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자주 생기는 게 누수예요. 그래서 구축은 건물 골조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미세한 진동이나 뒤틀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수층을 제대로 걷어내지 않고 타일 위에 타일을 덧방이라고 하는데 덧붙이거나 배관 교체 시 연결 부위 처리가 허술하면 물이 새죠. 문제는 이게 내 욕실에서 끝나지 않고 100% 아래층 천정으로 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리비 문제가 아니라 아래층하고 다툼이 생겨갖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방수공사 후에는 반드시 담수 테스트라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담수 테스트는 3차에 걸치는 도막방수 같은 작업 후에 타일 마감을 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수 작업 공간 전체에 물을 담아요. 물을 채워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확인하는 거죠. 그 물의 양이 증발되는 거 말고 새에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리고 뭐 그것이 아래층이 됐던 어느 공간에 어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타일의 마감 작업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 과정을 꼭 현장에서 업체한테 맡겨놓더라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호와 단열재 사이의 틈입니다. 새 샤시를 달았는데도 겨울에 외풍이 느껴지거나 창가 벽지가 습해지기 시작하면 샤시 자체 문제가 아니라 시공 문제라고 보면 돼요. 구축 벽체는 수평과 수직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샤시를 끼운 뒤에 생기는 빈 공간을 우레탄 폼의 종류가 많은데 그걸로 꼼꼼하게 잘 채우지 않으면 그 사이로 찬바람과 빗물이 들어옵니다. 확장 구간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열재가 벽면과 제대로 밀착되지 않으면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고 그게 그 공기층에서 결로와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 샤시 달고 나서 이 문제가 생기면 샤시를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돼요. 그래서 시공을 하는 과정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전기 배선입니다. 요즘 인덕션, 건조기, 식기세척기, 또 냉장고도 뭐 2개 이상, 3개까지도 쓰는 고전력 가정이 늘고 있는데 구축 아파트의 전기 용량은 이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감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콘센트 위치만 바꾸고 세대 내부의 배선과 분전반을 교체하지 않거나 또는 인덕션이나 건조기 같은 고전력 가전의 전용 회로를 따로 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특정 가전을 켤 때마다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 벽 안쪽 배선에서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하죠. 전기는 보이지 않는 화재 위험입니다. 조명을 화려하게 다는 것보다 안전한 전력 배분의 검토가 먼저예요. 그래서 분전반의 용량 확인과 노후 배선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숨겨진 하자를 인테리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하기 전에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사 시작 전에 집의 민낯을 미리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랫집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우리 집 바닥의 하자는 우리 집보다 아래층 천장에서 먼저 나타나요. 아래층 천장 벽지 또는 확장되어 있는 발코니 천장 어디 젖은 데가 없는지 꼭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벽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벽지가 집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종이에요. 사람의 피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가 주변의 벽지가 떠 있거나 눅눅하다면 외벽의 크랙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샤시, 실리콘 같은 것들이 불충분하게 되어 있어서 빗물 누수 가능성이 큽니다. 그 천장 코너에 곰팡이가 있다면 단순 결로일 수도 있지만 위층에서 혹시 타고 내려오는 미세 누수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배수와 전기의 부하를 줘보세요. 그냥 수도를 물을 틀어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세면대에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싱크대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가득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압력으로 물이 시원하게 빠지지 않고 그게 꿀렁꿀렁 되면서 정체되어 있다거나 하면 그 공용배관이 막혔다.
아니면 배수관 기울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기는 두꺼비 집을 차단기를 열어서 메인 차단기 용량을 확인을 하십시오. 요즘 신축은 대개 50A에서 60A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축은 작아요, 용량이. 30A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30A라고 하면 요즘 쓰는 인덕션, 뭐 건조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구축 아파트 말고 구옥 그냥 주택에서도 이런 확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똑같죠. 네. 구옥은요, 그걸 손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난 그거를 하려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그 재미로 가는 거예요.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손을 봐야 될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요번 달에 여기 손 보고 다음 달에 저기 손 보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1년이 되면 또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럼 또 손 보고. 우리나라가 온도 편차가 60도 정도 돼요. 여름과 겨울의 편차가.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 60도를 아무 문제 없이 견딜 수 있는 건축물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거를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소유물인 조그만 집은 내가 계속 손대고 정리하고 정비해 나가면서 지켜나가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혹시 집에 이런 인테리어 요소가 이미 되어 있다면 이런 공간 좀 냅두고 쓰세요 할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이런 집에 걸렸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땡 잡았다 이럴 수 있는 공간도 있을까요? 쉽지 않죠. 굉장히 뭐 시설이 좋고 최신식이어야 하고 뭐 유행에 따라여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어찌됐건 지금 기본적으로 완전히 좀 탈바꿈을 돼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옛날에 좋았던, 그 예를 들어 뭐 한옥에 대한 장점, 한옥 좋은 거 많고, 그런데 한옥에 가서 살래 말래 하면 저는 그렇게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 내용처럼. 구축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계약 실수, 견적서에서 꼭 체크해야 될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견적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견적서를 단순히 그냥 공사 금액이 얼마구나라고 적힌 종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분쟁이 생기는 현장을 보면 대부분 견적서에서 이미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재 스펙이, 마감재 스펙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 욕실 도기 항목이 그렇고 분명히 아메리칸 스탠다드급 그리고 또는 강마루라고만 적혀 있으면 위험합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명 아니야? 그런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안에서도 2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제품마다 다 넘버도 다르지만 용도별로 금액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집주인은 고급형을 기대하는데 업체는 보급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자재는 브랜드, 모델명, 색상, 규격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와 자재비가 분리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비교도 정산도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타일 공사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타일의 자재값, 타일 구매 비용과 타일을 시공하는 그 타일을 시공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분리돼서 따로따로 적혀 있어야 해요. 이게 견적서의 양식입니다. 특히 구축은 공사 중에 최초에 예측하지 않은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 면적이 줄어들거나 자재를 계약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구매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자재와 인건비가 분리가 되어 표기가 있어야 그 증감을 갖고 추후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추후 협의하는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별도 항목이 있게 되는데 별도 항목들의 합계를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견적서 하단에 쭉 있게 됩니다. VAT, 부가세 별도, 뭐 폐기물 처리비 별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별도, 입주 청소 별도, 뭐 그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걸 다 합치면 액수가 커지죠. 수백만 원이 더 넘을 수 있겠죠. 근데 특히 폐기물 처리비는 구축 철거량이 훨씬 많아서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오죠. 이 항목들이 포함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업체하고 소비자 간의 쌍방 간의 잘못은 아닌데 오해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변동사항이라던가 구축에서 이런 정도의 변수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볼 땐 이거 덤터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변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서로 간에 겪고 있지 않은 선입견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견적서와 제안서를 같이 만들고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얼마야? 이 정도면 상세히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총판? 뭐 판매처에 도소매를 비유하자면 도매가 되겠죠. 우리 업체들도 다 거기서 구매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거기서 받는 금액이 내가 2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아파트에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는 또 인건비를 작업한 인부들이 갖고 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고 디자인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총판에서 20만 원을 받았는데 뭐 이것을 25만 원에 넣는다. 그러면 그 5만 원을 너는 사기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비자들이. 근데 그건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그건 5만 원도 적은 게 운임비도 있고요. 그 선택을 했을 때에 타자에 대한 책임감도 따르는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선입견을 갖고 얘기를 하면 반대의 입장도 사람인데 일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 소비자들이 너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자꾸 불신하는데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 그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서로 잘 타협해서 긍정적인 결론으로 끌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한쪽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왜 나한테 말을 졌다고 하지? 내가 갑인데 너가 의리가 건방지게 내지는 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울하지 않도록 오해가 없도록 잘 소명하고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서로 계약이 이루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돈이 급하니까 일이 먼저니까 그리고 집주인들도 일단 하기로 한 거 더 알아보자니 귀찮아.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끌고 가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잔금을 들고 조정을 하겠어. 그때 가서 싸우겠어. 이런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데 그럼 감정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게 100인데 수치상으로 100이 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세상에 어떤 일도 그렇잖아요. 90점, 95점이면 정말 베스트다. 근데 그것을 좋은 감정으로 일하는 것들을 그 몇 달을 고생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 더위에 먼지를 먹어가면서 저렇게 해서 물론 돈은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받고 일하는 건데 이 더운데 일하는데 뭐 한데 그거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에 그 인건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것을 만들어줬어. 그게 90점, 95점, 뭐 그게 수치가 정해져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 5%, 10%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그래도 이 만들어진 90%를 보고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5%, 10%의 부족한 부분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같은 업계의 입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사람이 손으로 일을 해서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삼성전자의 친절함,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쿠팡의 신속함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개개인들의 우리의 일들은. 그래서 잘 같은 편이 돼서 서로 협력하면서 잘 정리가 된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계약서와 뭐 견적서를 주고 도면도 주고 뭘 제안서를 줬을 때 잘 안 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고 나중에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을 만드는 일은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 선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형의 것들을 서로 열심히 의논하고 토론해서 이렇게 만드는 꼼꼼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랬을 때 공동의 책임인 거죠.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도면이나 견적서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시공업체의 문제인 건데 약속이 다 됐고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소유주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율을 잘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이런 조율을 하는 이런 기간, 절차들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이게 견적서 받아보면 VAT 별도 그 중에서 입주 청소비는 얼마 이렇게 적어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은 별도 항목은 추정하기가 애매하거나 그 당시가 됐을 때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별도 항목은 주인이 직접 결제를 해라.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냉난방기. 대한민국에서 뭐 삼성과 LG 보통 그렇죠. 두 개, 세 개의 회사가 다인데 냉난방기의 디자인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총판에서 냉난방기 에어컨 대리점이나 총판에서 우리 업체들한테 싸게 주지 않아요. 크게 차이 없어요. 요즘은 뭐 싸게 하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하는 게 나은 거죠. 공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만 늘어나고 세금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근데 만약에 내가 삼성 거, LG 거를 뭐 1,000만 원짜리 에어컨 냉난방기를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그럼 내가 뭐 5%든 10%든 거기다가 회사의 이윤을 붙여야겠죠? 왜냐? 내가 갖고 들어온 상품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야, 네가 LG 거, 삼성 거 갖다가 전화해갖고 갖다 놓고 일 시키고 하는 건데 네가 거기다 뭘 했다고 마진을 붙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시키는 게 많은 거고. 자재 이런 거 할 때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싸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 업체에서 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그걸 이제 스펙 업체라고 합니다. 뭐 회사도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큰 회사가 뭐 이게 브랜드 공사할 때도 본사랑 따로 별도의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러면 야 그거는 다 무조건 여기서 해 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뭐 아파트 공사할 때도 주인이 가족 중에 누가 뭐 하는데 이건 거기 거 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시공해놓고 내가 나중에 만족도가 안 좋다고 해서 욕먹을 것 같아. 그렇다고 그걸 내가 여기저기에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그 공사 하지 말아야죠. 근데 뭐 크게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서 그 가격에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대신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으면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전체 공사의 몇 프로를 기업 이윤으로 넣잖아요. 보장될 수 있는. 거기서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너무 줄어든 거니까. 그렇죠? 그들이 소개를 해준 데서 왔다고 해서 여기서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현장 소장에 가서 현장에서 관리를 해서 너 뭐 잘했네 못했네 언제 들어왔다 언제 가라 이걸 계속 해줘야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고 버려놓은 폐기물도 다 치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했을 때는 이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그 공정상에서 30% 50%가 돼봐요. 그럼 자기네가 직접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들도 이 사람이 얼마를 인건비와 기업 이윤이 최소한 10%, 15%, 20%이 정도는 돼야 이것을 제대로 하지. 그걸 그렇게 깎아먹고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좋은 감정으로 좋게 되겠느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유행하는 인테리어 나에게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핀터레스트 많이 보실 텐데, 그림 같은 집을 보면 누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거실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제 유행은 짧고 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용자의 행동을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가족 구성원의 수를 보통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몇 명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우리가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남녀의 구분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직업, 우리의 직업은 밤에 일하는 직업도 있고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는 직업도 있고,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반려동물 엄청 많이들 키우시는데 반려동물 여부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계획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이라는 공간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었죠. 생각의 수준, 욕구의 수준이 자체가 낮았으니.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어려. 근데 아들 막 둘이 해서 애들이 막 그냥 에너지가 넘쳐요. 고급스러운 마감재, 고급스러운 가구 놔둬봐야 한 달도 못 갑니다. 다 깨지는 거죠. 반대로 또 나이가 많을수록 그에 맞는 편안하고 안전한 기능이 또 필요하고요. 가족 구성원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중이 휴식의 시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업무 공간의 연속인지도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공간은 사용자의 상태,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동선에 맞춰서 디자인돼야 합니다. 그 다음이 눈에 보여지는 이쁘다, 심미적인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사진 몇 장을 보고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공간은 사진이 아니라 움직임의 궤적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예쁘다고 나의 행동을 그 공간에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습관이 그 공간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간은 나를 돕는 조력자여야지 나를 긴장시키는 전시장이 되어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항상 조화와 균형을 생각하세요. 현재 유행하는 요소를 집 전체에 꽉 채웠다. 그러면 2, 3년 지나면 되게 촌스러운 집이 됩니다. 영리한 방법은 변하지 않는 베이스와 바꿀 수 있는 액센트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지, 바닥재, 수납장 같은 기본 베이스는 무채색이나 베이지, 나무 같은 유행을 타지 않는 소재로 심플하게 가시고, 뭐 나머지 비율상 한 20% 이런 가구나 쿠션, 그림, 소품에서 유행하는 컬러나 질감을 과감하게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벽이나 바닥을 유행하는 패턴으로 채우게 되면 나중에 바꾸고 싶을 때 공사가 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 올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이스를 도화지처럼 만들어 두면 소품만 바꿔도 언제든 새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유지 관리를 직시 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진에는 청소하는 모습도, 시간이 지나서 변색된 자재의 모습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스타일의 마감재나 가구가 탐난다면 그걸 매일 닦고 관리하는 내 모습과 그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관리가 힘든 공간은 결국 스트레스의 근원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인테리어란 게 내가 기꺼이 돌볼 수 있는 수준의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게으름까지 포용해 줄 수 있는 공간 자재를 고르는 거, 그게 진짜 후회 없는 인테리어 결과일 겁니다.